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단기에서 공중보건 강의하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지방직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를 전체 총평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 치신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시험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총평을 제가 하지만 사실 시험장에 들어가서 받는 그 압박감, 또 그 긴장감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분석을 하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하나 전체 영역을 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문제가 쉬운 듯 했지만 또한 까다롭고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중상 정도의 문제의 난이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항상 모든 시험은요,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난이도가 나의 난이도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느끼는 난이도, 내가 지각한 난이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이제 항상 제가 기출 분석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석을 하는 것은 이미 시험을 치고 합격하신 분들, 합격할 분들은 이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시험을 보고 이 시험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한다. 앞으로 내가 공중보건을 어떻게 하면 고득점 할 것인가, 좀 만점 맞을 것인가,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칼을 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올해 시험 문제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문제 하나하나를 들어가서 이 문제는 이거고요, 이 문제는 이거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망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 영역을 조망해보는 시간, 자, 공중보건의 전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저랑 같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일단 제가 영역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보건 개론, 그리고 건강과 질병, 질병과 역학, 그리고 매개물, 기생충 이제 이런 파트들이 하나로 모여 있다.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순서가 이렇죠. 공중보건의 개론, 그리고 건강과 질병, 질병과 역학,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부분 이제 같이 연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통 우리가 총론이라고 봅니다. 총론. 총론이라는 게 공중보건이라는 학문이 워낙 여러 가지가 다기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총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인구보건, 학교보건, 보건교육, 또 정신보건, 직업건강 뭐 이런 파트들, 뭐 직업건강 파트라든가 또는 이제 산업보건 파트라든가 산업보건 이런 파트들을 또 하나로 묶어놨어요. 이걸 이제 다 묶어서 뭐라고 제가 보통 강의를 하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고 죄송한데 여기 좀 다시 할게요. 라이프 사이클이죠.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입니다.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의 문제인데 인구보건, 모자보건, 또 학교보건, 정신보건 이런 파트들을 여기 생애 주기의 영역 안에다 넣고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도 이런 이제 흐름 또 그 단원들마다 영역들마다를 좀 나누어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보건, 식품보건 이 파트가 또 하나가 있고 마지막 보건행정, 법규, 보건통계 이게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해놓고 나서 보면 왜 이렇게 분할을 했는가, 왜 이렇게 나눴는가는 보통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기출 분석을 지금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어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출제됐는가. 사실은 가장 많이 문제가 출제된 그 부분이 어딘가. 보시다시피 여러분 숫자상 여기 보면 여기 7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럼 전체 20문제 중에 7문제가 출제된 이 영역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뭐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여기 5문제가 출제된 영역. 숫자상으로 보면 20문제 중에 12문제가 출제된 영역, 이 두 영역을 합치면 끝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2023년도를 분석할 때도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요, 요 파트하고 이 마지막 파트의 비중이 계속 커집니다. 특히나 보건행정 파트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좀 예시, 앞으로 이제 뭐 예언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문제 출제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분석이라는 건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출제됐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영역에 출제된 각각의 내용들이 또 어디에 어떤 파트에서 또 집중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올해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1차 보건의료. 색깔을 좀 바꿔서 1차 보건의료의 필수 요소, 이게 출제됐어요. 1차 보건의료의 필수 요소. 자, 1차 보건의료의 필수 요소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1차 보건의료의 4A 해서 접수 유지 이렇게 외웠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이제 두 문자가 기억이 많이 날 텐데, 접근성, 수용성, 그리고 수용 가능성, 유용성, 지불 가능성.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알마아타, 구소련의 알마아타의 1차 보건의료의 필수 내용과 관련해서 접수 유지를 문제로 낸 건 아닙니다. 네, 같이 이제 문제를 볼 것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WHO의 세계보건기구, 이걸 문제로 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소가 몇 개냐. 자, 이 기본서에 보면 6개의 사무소가 있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것만 알았으면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편, 개론 파트에서는 문제가 요 두 가지 문제, 두 문제 정도를 개론에서 볼 수가 있고, 지금 나머지를 보면, 자, 감염병의 역학적 유형,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간, 역학 지표, 치명률, 신중증 출혈률. 여러분 몇 문제죠? 총 5문제입니다. 5문제. 그러니까 사실 요 7문제의 분할을 해보면, 두 문제는 개론이고, 나머지 건강과 질병보다는 질병과 역학 파트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됐다. 전체 20문제 중에 25%가 출제가 된 거죠. 굉장히 비중이 높죠. 제가 늘 그래서 역학이 중요하다. 역학을 잘하고 역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예비 공무원이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출제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부만 보더라도 아주 명쾌하게 어느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 특히나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걸 봅니다. 자, 한편 두 번째 파트 이제 총론을 얘기하고 나면 공중보건의 후반부가 뭐죠? 강론 내지는 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임의로 분류를 하지만 여러분 쉽게 후반부는요, 이 아래쪽은 뭐냐면 이 위에는 건강과 관련해서 공중보건을 전체를 조망한다, 거시적으로 본다, 퍼스펙티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 뭘 가지고 이 보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느냐 한다면 요 이제 다음 파트에 해당되는 건,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들어가서 봐야 되느냐. 예컨대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죠?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 시기를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생의 주기와 관련해서 생활터라든가 생의 주기, 이런 용어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자, 보시다시피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다 어디에 집중이 됐냐면, 딱 보면 보건 지표가 하나. 보건 지표는 여러분 엄밀하게는 인구 보건 또는 여기에 이제 모자 보건과 관련된 영역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 지수, 알파 인덱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문에 들어가서 그냥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정신보건과 직업건강 또는 산업보건 파트에 있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원칙이라든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장애 등급표, 이게 여러분 이제 좀 킬러 문제가 됐어요. 뭐 이것까지 기억을 해야 되냐 싶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은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가 개정법령 특강을 하면 중요하게 다뤄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올해 개정법령에서 제가 이걸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앞에서 잘 보셨으면 또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건 정신건강과 관련된 것이고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관련된 게 2문제, 합치면 얘네들 3문제, 위쪽에 있는 게 1문제, 이렇게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아니죠. 정확하게 2파트가 남았지만, 여기 이제 환경보건 파트에 보니까 식중독 문제, 또 불쾌지수, 또 공기의 조성 성분, 또 식품보존법, 그러니까 식품과 관련된 게 2문제, 대기, 그렇죠? 대기오염이라든가 공기와 관련된 게 2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수질은 버렸나 봐요. 수질 문제는 안 나왔어요. 네, 그럼 이런 문제 여러분들 수질 문제는 뭐 다음번에 또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죠. 자, 중요한 건 여기도 환경보건 관련된 파트는 문제를 출제하면 상당히 막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것들이 다시 반복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내용들이 보시다시피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 자, 근데 관건은 뭐냐면, 잠시만요. 좀 지울게요.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마지막 파트에 있는 보건행정, 법규, 보건통계인데, 자, 여기 5문제가 출제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학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 보건행정과 법규, 보건통계인데, 자, 통계 문제 하나,
이거 빼고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검역법,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기록 보존 기간 이거 아마 잘 맞추셨을 거예요. 제가 두 문자를 잘 따드렸기 때문에 진수기 10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환자 간호 검사 방조 5년 뭐 이렇게 나가는 거.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법령상 요양급여 대상 이것도 사실 어떻게 외웠죠? 처진입이 간호를 예약해요. 그렇죠? 네, 처진입이 간호를 예약해요. 이걸로 다 외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령 관련된 게 네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행정이라고 하지만 법령과 관련된 네 문제, 그 다음 한 문제는 통계입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면 어디에 이제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계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기출되어 왔던 층화 표본 출출에 대한, 표본 출출과 관련된 층화 추출에 대한, 층화 무작위 추출법에 대한 것을 문제로 냈어요. 자, 이제 전체를 이렇게 다시 뜯어서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더 보겠지만, 뜯어서 보니까, 문제가, 비중이, 괜찮아요. 어디서 주로 출제가 됐는지, 보시다시피, 역학과, 법과, 그쵸? 그리고, 환경보건 네 문제, 생애주기 네 문제. 자, 그러면 거의 지금 한 4파트 정도가 메인 파트가 되면서 거기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뽑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매 시험마다 출제위원이 있고 선정위원이 있어서 선정위원들이 문제를 뽑아낼 때, 그 문제를 뽑아내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예를 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 등급표와 같은 이런 이제 정말 불이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좀 보편적으로 설득이 가능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자, 이걸 이제 준비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건 이제 제가 25년도를 대비하는 커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드릴 것이고, 이제 개봉 박두죠. 자, 우린 지금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석한 내용들을 다시 이제 한 문제씩 들어가서 문제 하나하나 다시 풀어가면서 좀 중요한 맥락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해가다 보면 기출됐던 그 영역들, 기출 문제들마다의 중요 쟁점들을 잘 새겨두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는데 방향이 될 것이고, 이런 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확인하고 정리하고 가야겠다. 내가 이해하고 암기해야겠다. 이런 이제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바로 이제 공중보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표본 추출 방법은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표본 추출 방법, 이제 통계하고 관련된 보건 통계. 사실 제가 보건 통계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통계 강의를 많이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표본 추출에 관한 것은 제가 늘 통계 파트가 문제가 출제되면 통계에서는 추출 방법이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러분 이제 기출 강의나 이런 거 들으셨으면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통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거의 이 표본 추출에 관련된 게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답이 뭐라고 그랬죠? 답이 다른 게 아니라 층화 무작위 추출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문제도 안 봤는데. 그만큼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문제로 많이 출제했습니다. 현재까지 기출이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모집단에서 사전 지식이 있을 때 모집단을 우선 몇 개의 동질적 소집단으로 분류한다. 뭐 예컨대 지역별로 분류를 할 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뭐 이렇게 딱 이제 나눠 놓고 그 안에서 소집단으로부터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이게 여러분 층화를 먼저 하고 층화하고 나서 무작위를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전형적인 방법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렵지 않게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저는 기출 분석을 하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풀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본 추출에 대한 것들을 문제화한다라고 하면 잘 맞출 필요가 있다. 뭐 기존에 학습을 하면서 표본 추출에 대한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했는가의 문제지만 제가 강의할 때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일단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확률 표본 추출이 있고 비확률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이냐 비확률 표본 추출이냐. 그래서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의 두 가지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 확률 표집 방법에는 지금 문제에 나온 것처럼 단순 무작위가 있고 개통 추출이 있고 층화가 있고 문제에 나온 거, 그다음 집단 짐락이죠. 짐락 추출법이 나눠집니다.
이거 말고 이제 비확률로 가게 되면 뭐 눈덩이법이라든가 아니면 임의표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 얘네 둘 간의 차이가 뭐냐, 여기에 속하는 방법은 뭐고 여기에 속하는 방법은 뭐냐, 그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음 시험에서 예컨대 표본 추출 방법을 또 냈는데 확률이나 비확률 중에서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느냐, 다음 중 다른 것과 성격이 다른 건 뭐냐, 뭐 이렇게 문제를 묻거나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유의해서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제가 이제 기출 분석 강의를 많이 했지만 올해 강의는 이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강의를 듣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들 이 시험을 보고 그냥 시간을 버리지 않고 다시 내가 뭔가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굴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강의를 조금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자, 알마아타 선언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의 필수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아닌 것은. 자,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이 알마아타 선언이 어디라고요? 구소련에서 있었던 알마아타 선언. 알마아타 선언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1차 보건의료예요. 그럼 이 1차 보건의료에서 필수적인 내용이 뭐냐? 강의에서 늘 강조했지만 이 필수적인 요소 내지는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고 했죠. 1차 보건의료의 영어 내용이 영어 용어가 1차 보건의료의 영어 용어가 프라이머리 헬스케어예요. 1차 보건의료. 근데 1차 보건의료의 필수적인 내용 또는 4A 요거 두 개가 문제 출제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4A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접수, 유지 이렇게 얘기했죠. 접근성, 수용 가능성, 유용성, availability 그리고 지불 가능성.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요걸 내지 않고 이걸 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갈라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나왔는데 얘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다음에 이게 나오면 내가 접수 유지를 맞춰야지 이 생각을 하면 좋겠죠. 자, 필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필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필수 내용에 해당되는 핵심은 뭐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한다거나, 그렇죠? 예방 접종을 한다거나, 모자 보건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아주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 프라이머리한 그런 요소들을 담습니다.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식량, 식수 문제들이에요. 보시다시피 식수의 공급, 예방 접종, 모자 보건 사업 근데 다 맞는데 3번에 보니까 치료 기술의 개발이 있죠. 그럼 치료 기술의 개발은 정확하게 뭡니까? 치료하는 거잖아요. 전문적인 어떤 치료를 한다거나 전문 의약품을 공급한다거나 이런 것은 1차 보건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일상적 내지는 통상적인 질환에 대한 치료 내지는 필수 의약품 이거는 여러분 여기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필수 의약품이냐 전문 의약품이냐 이 두 가지는 갈리죠. 여기 치료 기술의 개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명확하게 그런 개념들을 좀 잘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3번. 민간보험과 구별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은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제 여러 차례 반복되어졌고 중요하게 다뤄졌던 그런 쟁점이에요. 국민건강보험 내지는 이제 사회보험에 있어서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민간보험. 공보험과 사보험의 구별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에 있어서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임의가입. 국민건강보험은 임의가입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강제가입이에요, 강제가입. 모든 사람이 다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보니까 자유경쟁의 원리를 적용한다. 여러분 민간보험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은 자유경쟁의 원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에 해당되고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수급권을 갖는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 이제 보험료의 정액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는요 보험료가 정액제가 아니라 정률제에 적용을 받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준조세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이 된다. 보험료는 다르게 차등으로 적용이 되지만 급여 수준은 어때요? 균등한 급여 수준을 갖는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네, 기억을 잘 해두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4번.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계보건기구 관련해서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기출이 됐던 쟁점인데, 자, 여기 이제 1948년에 발족했다.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의 소속이다. 또 우리나라는 65번째로 가입했다. 자, 근데 여기 딱 틀린 게 뭐냐면 두 번째, 5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라고 그랬죠? 6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충분히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것을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이 부분을, 그 내용들을 강의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셨으면 좀 볼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그렇다고 뭐 모든 교과서에 이론서에 들어있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좀 강조를 해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출문제에 과거에 세계보건기구와 관련해서 특히나 지역 사무소에 어느 지역 사무소의 소속인가 이런 게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또 보았으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자, 한편 5번째 문제.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단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감염병의 역학적 유형은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이제 뭔가요? 결국 이제 감염병이 가지는 특성, 역학적 유형인데, 보시다시피 지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팬데믹이다. 세계성, 전 세계성이죠. 그리고 산발성, 어떤 특정 상황에 갑자기 이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뭐 여기저기서 발생한다, 뭐 특정 상황이 아니라, 죄송한데 좀 다시 말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팬데믹은 전 세계가 그냥 다 발생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자, 그런데 이제 산발성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특정 지역에서 여기저기서 발생한다. 산발적으로 발생한다. 토착성은 뭐죠? 엔데믹이라고 했는데 풍토병하고 관련돼요, 여러분. 이건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 지역에 가면 발생하는 풍토병 이런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죠?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이걸 이제 여러분 에피데믹, 유행성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러니까 역학과 관련된 감염병의 여러 가지의 특성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5번 문제와 같은 문제가 주어졌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분류를 할 때, 제가 문제풀이 앞부분에 전체를 분류를 할 때 보건행정, 보건법규에 분류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검역 감염병을 얘기한다는 건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근데 검역법상 검역 감염병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 이제 콜레라가 일단 답이고요. 1번이 답이고, 뭐냐면 콜페, 콜페 황사, 동신중해. 이렇게 외우죠. 그렇죠? 자, 콜레라, 패스트, 그리고 황열, 또 사스예요. 그리고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증, 중증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죠. 메르스, 그 다음 에볼라까지. 콜페 황사, 동신중해. 이렇게. 자, 그 검역 감염병을 기억하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검역 감염병이 그렇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중요도를 여러분들 잘 들을 필요가 있죠. 저도 이제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거는 이제 검역 감염병에 해당되는 걸 낸 것처럼, 여러분 감염병 예방법상 예컨대 인수공통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과거에도 출제했었는데, 딱 그 세팅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법을 골라가지고 그 법 안에서 어떤 감염병이 중요하게 다뤄지느냐, 이렇게 묻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다음에 설명하는 식중독의 원인균은 했습니다. 원인균. 자, 식중독 관련된 것은 지금 거의 매년 자꾸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7번에 보시면 다음에 설명할 식중독의 원인균, 어패류의 섭취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 70도에서 15분간 요리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답이 뭔가요?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렇죠? 3번. 장염 비브리오. 자, 이 비브리오나 캠필로박터나 얘네들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감염병이나 특정 식중독이나 반복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애들을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 애들이 기출이 자꾸 되는 이유는 그만큼 빈도가 높고
그것의 특징이 있고 그런 것을 유의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또 익혀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캠필로박터나 장염 비브리오는 지금 거의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식중독의 주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한편 이제 8번. 8번을 보면 불쾌지수 측정에 필요한 온열 요소만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자, 불쾌지수를 측정할 때 필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뭐냐면 기온과 기습이에요. 기온과 기습. 이건 뭐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대기 파트에서 대기 오염 파트에서 대기와 건강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얘기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대기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얘기할 때 기온이나 기습이나 기류나 복사열과 같은 온열 지수를 얘기하고 그 온열 요소 중에서 온열 지수 중에서 불쾌 지수하고 연관되어지는 것은 습도와 온도죠. 습도와 온도.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1번을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이제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불쾌 지수뿐만 아니라 대기의 성상, 그렇죠? 대기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니까. 자, 그래서 9번에 보니까 딱 그 문제죠. 다음 특징을 모두 가지는 공기의 조성 성분은 공기의 78%를 차지한다. 근데 이거 보고 잘 몰라도 이상기압이 발생할 때 잠한병의 원인이 된다. 이게 질소가 녹아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답은 2번이에요. 어렵지 않게 바로 고르실 수 있을 것이다. 자, 호흡할 때 단순히 기도를 출입할 뿐 생리적으로 불활성인 기체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정한 대기공학하고 관련된, 대기에 관련된 문제로서 출제된 것이 지금 두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9번과 바로 위에 8번의 불쾌지수.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대기학의 문제들. 자, 앞에서 제가 분석하면서 수질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그럼 다음은 또 수질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나 물, 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제 10번. 식품의 보존 방법 중에서 물리적인 방법은, 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렵지 않게 답을 했을 텐데 방사선 처리법이 물리적인 방법이 되죠. 네, 기타 이제 다른 뭐 화학적인 처리라든가 일반적인 처리 방법들에 대한 것, 보존 방법에 대한 것도 지금 반복해서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자, 이거예요. 문제를 출제하고 선정할 때 분류나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거치 기준이 되고 있다. 어떤 분류가 있다, 유형이 있다, 나누어진다. 그럼 그걸 뭘 골라야 되는지. 앞에서 왜 층화 추출법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확률 표본이 확률 추출이냐 비확률 추출이냐를 두고 그 안에서 각각을 분류해서 그 내용들을 골라내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게 물리적인 방법이냐 화학적인 방법이냐 어디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냐. 산저전법은 당연히 화학적인 그런 보존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1번. 보건 지표와 그 산출에 필요한 정보가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여러분 지표와 관련된 건 제가 강의하면서 늘 강조를 해드리는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지표 관련된 부분은. 자, 이 공중보건에서의 지표는요, 건강 수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여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항상 지표를 생각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되고, 자, 이렇게 한번 써보죠. 용어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계산식을 알아야 합니다. 계산식에 근거해서 그 의미, 해석까지 연결돼 가는 게 1, 2, 3죠. 1, 2, 3.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출생률, 당해 연도 출생아 수와 당해 연도 15세에서 49세까지 여자 수라고 했는데, 자, 연도 출생아 수를 뭘로 나누는 거죠? 연항 인구, 그 해의 인구에 대비해서 출생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게 조출생률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이 틀렸습니다. 자, 한편 2번, 영아 사망률, 당해 연도 1세 미만의 사망아 수, 당해 연도의 출생아 수. 그렇죠? 자, 비례 사망 지수, 당해 연도 50세 이상 사망자 수를 당해 연도의 사망자 수로 나눈다. 이게 정확하게 PMI라고 해서 Proportional Mortality Index, 비례 사망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네, 높으면 0이 아니고 크면 클수록, 이게 크면 클수록 뭐다? 건강하다. 왜? 50세 이상의 사망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사망을 할 만큼 노령의 노인들이 죽었다. 이런 거죠. 근데 점차 이제 여러분 50세라는 게 너무 50세는 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전히 비례 사망 지수는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당해 연도의 사망자 수로 나눕니다. 자, 그다음 알파 인덱스, 당해 연도의 영아 사망자 수와 당해 연도의 신생아 사망자 수. 자, 이 알파 인덱스 값이 1에 가깝다.
1에 가깝다. 이게 뭐예요? 매우 건강하다. 건강 수준이 높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죠. 자,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영아 사망자 수와 신생아 사망자 수가 있을 때 영아 사망 수가 신생아 때 말고도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니까 그만큼 건강 수준이 낮다고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자, 여러분 12번을 보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뭘까요? 이제 질병관리청, 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또 보건소도 해당이 돼요. 보건지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그 법 내용을 보지 않았으면 맞추기가 참 어렵죠.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 24년도에 법이 바뀐 게 아니라 23년도에 바뀐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과 관련해서 법령의 개정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신설이 된 건 2020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법령 개정에 대한 것은 저도 이제 더 좀 신경 써서 강의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25년을 대비해서 시험을 본다면 24년에 개정된 것과 23년에 개정된 게 있으면 요 바로 그 직전해 초반부에 개정이 된 내용들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이 긴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수기 10년, 환자, 간호, 검사, 방조. 5년. 맞죠? 처방정 2년이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3번에 보니까 진료기록부 10년, 조상기록부 5년, 처방전 2년. 이거 바로 뭐 1초 만에 풀 수 있는, 1초는 너무 심했다. 그렇죠? 한 10초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맞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올해도 강의에 더 좀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좀 헷갈리는 거. 근데 한번 들으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두 문자를 열심히 더 개발해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는데 공중보건의 그 공부 시간들을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14번. 자, 14번을 보니까 질병 통계에 사용되는 역학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학 지표예요, 여러분. 지표. 앞에서도 보건 지표였잖아요. 보건 지표, 역학 지표. 이런 게 시험 문제에 항상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지표를 얘기할 때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용어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용어가 등장을 할 때 첫 번째 2차 발병률이 뭐냐? 그럼 2차 발병률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2차 발병률은 질병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죠? 질병이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인덱스 페이션트, 색인이 되는 발단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이 더 발생했느냐. 속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죠. 속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생률은 14번에서 발생률은 어떤 시점에서 특정 질병이 이완되어 있는 환자 수다. 발생률이 아니라 뭐예요? 유병률. 자, 그 다음 유행기간이 매우 짧을 때는 유병률과 발생률이 같아진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는 질문이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여기다가 쓰죠. 유병률 P는 I 곱하기 D로 계산이 돼요. P는 뭐죠? 유병률, I는 발생률, D는 유행기간 내지는 이환기간입니다. 이환기간, 유행기간.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유행기간이 매우 짧다. D가 짧아지면 그럼 P는 I랑 거의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요 얘기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유병률이 일정 기간 한 인구 집단 내에서 새로 발생한 환자 수다. 4번은 여러분 유병률이 아니라 뭐예요? 발생률이죠, 발생률. 자, 제가 강의할 때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발생률과 유병률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말고는 출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15번. 자, 15번 봅시다. 자, 15번 보니까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산재 보상 보험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 산재 보상 보험에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두 번째 보니까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해서 뭐 과실이 있든 없든 전체를 다 그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주가 보험료를 다 내죠. 사업주가 보험료를 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옳은 것이. 제외, 뭐, 상시 근로자 1인 미만의 사업장 제외되지 않고요. 그 다음 사업주의 자유의사 아니에요. 강제가입이죠. 자, 그 다음 여기 네 번째 보면, 강의 중에 이거 설명드렸는데, 통상적인 경로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재해가 아니다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업무상 과로라든가 이제 스트레스와 연관되어진 이른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이런 것들까지도 이 업무상의 인과관계를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판례상.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산업보건 파트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좀 잘 들으셨으면 아마 문제 없이 풀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 16번. 자, 16번 뭐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를 때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도 포함이 되고 정신건강 간호사도 포함이 돼요. 네, 저는 정신건강 간호사예요. 네, 복지부에서 자격을 받았죠. 면허를 받았어요. 자, 근데 이제 네 번째 여기는 정신건강보건교육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맞추셨으면 좋았겠다. 이게 이제 제가 올해는 그 부분을 언급을 안 했는데 작년 강의를 하면서 정신건강 작업치료사가 이제 추가로 들어왔어요. 법령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법 개정에 대한 것을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개정법을 이야기할 때 만약 이제 우리 25년도를 대비해서 개정법령을 다루려면 여러분 24년, 23년 이제 저도 그렇게 강의를 드릴 거예요. 23년, 24년에 개정됐던 내용들을 다시 다 종합해가지고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의 마지막 시험 직전에 가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그렇게 정리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 17번. 자, 앞에서 제가 그렇게 분석해드렸는데 17번 문제는 좀 이제 킬러 문항이었다라고 봅니다. 제 나름 분석을 할 때.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이거 뭐 알기가 어려워요. 왜? 산업재해 보상보험상 장애보상 일시금의 장애 등급표에 따라 몇 개 등급으로 나눠지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법을 모르면 알 수가 없죠. 자, 근데 분명히 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53조입니다. 53조에 보면 장애 등급의 기준이 나오고 그 장애 등급의 기준에 정확하게 14등급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작정하고 출제자가 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건 뭐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에서 이미 분석을 해드렸지만 올해 지금 법과 관련된 게 4문제, 뭐 많게 보면 5문제까지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전체 20문제 중에 20문제 중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예, 20문제 중에서 25%죠. 25%. 자, 그러면 이제 공중보건 개론 파트가 25%고, 그 다음에 이 법령 파트가 25%. 절반이에요, 절반. 그런 비중을 차지하면서 법령에 상당히 집중했다는 것은 아주 좀 유의할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자, 18번. 자, 18번 문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 18번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인데 문제를 복잡하게 내려고 애를 쓴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신종감염병 C에 대한 여자의 2021년 치명률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치명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자, 치명률은 뭐예요? 확진자 내지는 현성 감염자 중에서 누구요? 사망자.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자, 근데 현성 감염자 내지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확진자라고 하면 문제 안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인구수가 10만 명, 남자는 6만 명, 여자는 4만 명인 지역의 사망자 수는 1000명이다. 네, 남자 750명, 여자 250명이다. 사실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들 헷갈리게 해놓은 내용이에요. 이 위에 거는 필요가 없어. 그럼 뭐가 중요하냐? C의 확진자 수는 이것만 알면 돼요. 확진자 수가 300명인데, 자, 300명인데, 그 중에서 여자는 몇 명이죠? 100명입니다. 여자 100명. 그럼 여자 100명 중에, 계산하면 여자 100명 중에 사망자가 몇 명? 10명. 10%죠. 그럼 답은 뭐예요? 2번. 네. 너무 쉬운가? 네, 이거 이제 보는 순간, 너무 황당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만날 때 찐 난이도라고 하죠. 예,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닌데 시험장에서는 당황을 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연습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19번 볼까요? 19번. 자, 신증후군 출혈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신증후군 출혈열, 그리고 뭐가 있죠?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이 3종 세트가 뭐죠? 가을철 발열성 질환입니다. 자, 가을철 발열성 질환. 그러니까 이제 10월에서 12월 만령이죠. 얘는 가을철 질환이니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은 쥐에 의해서 매개가 됩니다. 쥐가 매개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임상, 양상 중에서 이뇨기가 있다. 사실 이제 4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게, 신증후군 출혈열이라는 게 신장하고 콩팥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뇨기가 있어요. 이뇨기, 문뇨기 뭐 이런 이제 임상적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3번인데, 병원체가 뭐냐? 한탄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네. 답은 3번이죠. 이건 뭐 여러분 알고만 있었으면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신증후군 출혈열 원인이 되는 한탄 바이러스가 쥐에 의해서, 위에 이제 등줄쥐라고 하죠. 등줄쥐에 의해 가지고 쥐들 간에 전파되다가 얘네들의 그 얘네들의 뭐죠? 그 배설물들이 신체에,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의 전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그죠? 코비드-19이 유행하기 전까지는 사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이 신증후군 출혈열, 또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이 3종 세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네, 근데 이제 난이도가 살짝, 난이도라기보다는 관심도가 살짝 좀 멀어졌는데, 여러분 다시 또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20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20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국민건강보험 법령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요양급여에 뭐가 해당이 되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처진, 이비, 간호를 예약해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기억하는 상태에서 내용을 딱 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시력교정술,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또 장애인 진단서 등의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마지막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 주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이것만 봤어도 자, 진찰과 검사가 있고 약제, 뭐 처치, 수술, 치료, 처진입 할 때 이제 처방, 처치죠. 처치, 수술, 치료 등이 있어요. 그 밖에 치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이걸 여러분 고르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른 건 약간 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한 거긴 하지만, 요양급여의 대상으로서 치료 목적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낼 수 있다. 뭐 간호라든가 이송이라든가 예방재활이라든가 다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명확하게 요양급여 안에 포함되는 것은 치료적인 목적의 예방주사인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막상 보고 나면 너무나 허탈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시험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은요, 항상 치고 나면 허탈해요. 아, 이런 문제였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 그거 별거 아니었네? 아, 내가 그걸 왜 틀렸지? 자,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못 갑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자, 지금 이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익히게 되거나 방향성을 바꾸거나, 예컨대,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전체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공중보건 개론 파트가 전체 7문제가 출제됐다. 그리고 생애주기에서 4문제, 또 생활터에 해당되어지는 곳에서 4문제, 마지막 전체 보건행정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5문제. 얘네들 굉장히 비중이 크구나. 아, 그러니까 공중보건 개론 파트, 질병과 역학 파트, 감염병에 대한 파트나 또 보건행정 관련된 파트, 이런 곳에서 문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이 문제화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잘 익혀두면, 여러분 불이타로 출제되는 한두 개의 문제 때문에 막 합격이 갈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에서 내가 핵심적으로 맞춰야 될 걸 다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 최적화돼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준비할 것이고, 올해도 열심히 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고
또 교재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출 해설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자, 기출은 이제 나에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요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내가 공부를 해갈 때 근거가 되는, 에비던스가 되는. 물론 이제 24년도의 문제, 23년도의 문제, 22년도의 문제, 이전의 문제들을 쫙 다 체크해가지고 확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해가지고 제가 조합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요건 꼭 봐야 됩니다. 이건 기출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기출 분석을 제가 누구보다 잘 할 거예요. 그렇게 해드릴 것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출 문제를 뽑아가지고 가장 좋은 그런 구성으로 여러분들 강의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함께 열심히 앞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